평화철도 집행위원장 정성희입니다. 오늘 제19차 평화철도 화요 1인 시위 및 한국민의 목소리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한표 평화철도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성한표 이사님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한겨레 편집국장을 지내시고 지금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전국민운동 평화철도 이사님을 맡고 계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네. 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잘 보존하시고 아직도 민족의 영혼인 분단을 넘어 통일로 함께 앞장서서 가셔야 됩니다. 예. 공감입니다. 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미국 패권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해서 미국이 이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느라고 신냉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코로나가 뭐 계기가 되긴 했지만 그게 하나의 뭐 소재로 나타나고 있는데 코로나 문제가 예. 미국의 중국 견제는 기본적으로 과거 미국이 소련을 견제했던 그런 어떤 최대 강국으로서의 어떤 횡포랄까 이것의 하나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과거에 이제 소련을 견제하는 것보다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게 좀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소련 경우는 그 주변에 유럽이라는 서유럽이라는 그 막강한 견제 동조 세력이 있었는데 중국의 경우는 그게 좀 약하거든요. 그리고 뭐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뭐 그렇게 뭐 잘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또 인도를 아마 노리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의 문제로 뭔가 뭐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인 정책이 저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정책이. 지금 그저께 미국이 백인 경찰이 흑인을 압살을 했어요. 목을 눌러가지고 죽이는 동영상 장면이 공개되면서 미국 전역에 지금 시위가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군을 동원해가지고 강제 진압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게 지금? 그거는 제가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트럼프 특유의 어떤 좀, 빗나간, 좀, 뭔가 좀 수준이 안 되는 어떤 정치의식과 여러 가지 또 민주주의 의식, 뭐 이런 게 그냥 그런 것의 특유한 산물일 적도 있고, 또 하나는 미국 내의 그 흑인 문제라든지 비롯해서 미국 내의 저소득층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걸 뭐 적당히 이렇게 하기에는 특히 트럼프가 볼 때는 더욱더 그렇겠지만 적당히 누르기에는 이미 도가 넘은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이제 정치 지도자로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초강경 진압이라는 아주 빗나간 그런 어떤 강경 대응을 지금 선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이거 완전 파시스트 같아요. 이건 뭐 전두환 일당이 80년 5월에 자행했던 그런 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확진자가 170만입니다. 사망자가 10만 5천 명에 육박했어요. 세계에서 1위입니다, 1위. 그런데 비해서 이제 중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는 초기에 우려했지만은 아주 모범적으로 코로나 방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방역 의료 체계도 엉망인데다가 지금 인종주의, 배타주의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미국의 저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외적으로는
지금 이제 대선 국면에서 특히 미국이 예. 코로나 방역을 잘못해서 인기가 좀 추락하니까 강경하게 이제 대중 견제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대만에다가 이제 무기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또 예. 대만 해협에 미 항공모함이 다니고 있고 한반도에는 정찰 고공 정찰기를 띄우고 있는 거 하면은 얼마 전에는 이제 성주의 사드를 예. 신형 무기로 교체하는 작업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려되는 것은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한국이 이제 항상 지정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려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가 자기 대선에서의 어떤 어려운 국면을 넘어서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중국을 치고 또 여러 가지 세계 여러 방향을 향해서 강공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측면도 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이 미국의 관료 시스템, 그다음에 재계, 예. 그리고 언론, 뭐 예. 학계 예. 이런 그 미국을 끌고 가는 그 엘리트층, 예, 예. 이 층의 공통된 의견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예. 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런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어차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도 이제 같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이 뭐 사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한국을 견제하고 대북 그 접근 대북 정책에 대해서 미국이 견제를 하는 것이 결국은 강공책의 하나의 일환으로 예. 다 그 연결되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압박을 가하는데 한국 정부가 굴복을 해서 결국 성주에 사드 배치를 강행한단 말이죠. 예. 이거 지금 180석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밀어줬는데 예. 미국에 좀 자주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임할 수 없습니까? 한국의 구조가 정말 그렇게 예속 구조고 취약합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종속적인 그런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는 예. 미국이 국회를 움직여서 그렇다기보다도 예. 국회라기보다도 뭐 야당 예. 그 다음에 또 많은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우방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많은 국민들 예. 그리고 이를 또 부추기는 언론 뭐 이런 등등에 의해서 미국이 이제 그런 걸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에서 뭐 한 180석 정도 뭐 차지했다는 것이 큰 영향은 안 줄 것 같다. 우리가 자주적인 미국에 대해서 자주성을 견지하는데 큰 영향은 안 줄 못 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 미국과의 그 방위조약, 방위협정, 그리고 뭐 군사 뭐 말하자면 동맹 뭐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안고 있는 한 이제 중국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데요. 당연히 제기가 되는데 미국과 중국이 그나마 좀 평화적으로 잘 관계를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해 나갈 때는 그런 대로 임시 방편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적당히 균형 외교다 막 해가지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적대적인 관계로 막 진행되고 있을 때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아마 현 정권의 그 입장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옴짝달싹하기도 어려운 미국과는 동맹관계고 그렇다고 거기에 충실하다가는 중국하고 문제가 바로 터질 것이고 뭐 이런 데서 지금 굉장히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이사님 듭니다. 말씀 중에 또 중요한 대목이 국회에서 또는 정치권에서 여당이 압도적 다수라 할지라도 이 예속 동맹 이 구조를 변화에 큰 변화가 없다. 변화를 일으키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거죠. 안에 예속 구조가 있고 한미 상호 안보 조약이 있고 한미 동맹에
이 채통 같은 이 예속 구조, 열각 구조 이것 예.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 싶은데 예, 그럴수록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예, 용단을 좀 갖고 예. 좀 치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당연합니다. 네. 치고 나가야 될 것이고, 네, 약간의 그 용기, 무리, 네. 이런 걸 좀 감행해야 되는데, 네, 네, 그러기 위해서 그걸 뒷받쳐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 180적 의석보다도 네, 네. 아무래도 국민들의 그 그렇죠. 소리가 아닐까 싶어요. 촛불 시민들. 예, 시민들의 그 소리가 아닐까. 예.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여기 시위하는 것도 뭐 1인 시위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국민들, 그런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 예. 이런 걸 좀 그건 문재인 정권한테도 들려주지만은 예, 네. 미국에게도 들려줌으로써 이 여러 가지 이 역관계를 조금 더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예. 한번 이제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 박근혜 퇴진 광화문 촛불 때 예. 한 번에 최고 많이 모인 때가 230만이 모였고 예. 연인은 1700만이 모여가지고 예. 아주 평화적으로 박근혜 권력을 교체를 했단 말이죠. 예. 만일 우리가 이 대미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미 대사관 앞에 광화문에 뭐 100만 명도 아니고 한 10만 명만 모여도 상당한 예.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한 자극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 시위가 이제 커지는데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하나의 네네. 좀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예. 박근혜 정권만 해도 예. 좀 서투르고 어리석어요. 예. 그래서 시민들을 자극하는 행동 몇 개를 함으로써 대촉발됐죠. 시위가 이제 불붙었거든요. 예. 거기 비해서 이 미국의 정부, 아주 미국의 노련하죠. 대외 정책은 굉장히 노련해요. 노련하고 예, 교활하고 그리고 아주 다방면에 이제 다방면으로. 영향이 뻗어 있고 그래서 여당만이 아니라 야당도 그럼요. 하고 언론도 건드리고 검찰 뭐 예. 안기부 예. 미국이 공작을 안 하는 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이것이 정말 옛날 촛불 시위처럼 참 폭발적으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예.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조금 이제 2002년도,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2002년도 6월달에 효순 미선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광우병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이런 이제 폭발적인 이슈가 있으면은 또 좋은데 예, 우리로서는. 그렇죠. 지금은 그런 것도 예. 아주 조심스럽게 예. 없도록 미국이 관리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때도 다 보면 뭐 광우병도 그렇고 그 소선 미순 사건도 예. 그렇고 그때도 결국 우리 생존이나 어떤 삶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팍 폭발을 시키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되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 그런 문제들이 지금은 뭐 현재 미국에 대해서 조금 뭐 자주적인 중국과의 뭐 자주적인 어떤 관계 뭐 이런 거는 조금 이제 공부를 그렇죠. 좀 해야 이해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 국민이 당장 먹고 사는 문제하고 어떻게 예, 관련있는지를 금방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게 사람이 있는 것 뭐 같습니다. 죽고 예. 광우병 쇠고기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러니까 그거는 막 폭발을 확 하는데 하고 일어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평소에 궁금한 게 예. 언론이든 검찰이든 안기부든 여야 특히 이제 여당에는 386, 586 그 운동부들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미국의 이 대한국 내정 간섭에 대해서 알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언론에 여기 뭐 연간한 언론 노련 출신의 사장들도 많이 생기던데 예.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내정 간섭을 어떻게 하는지 그 사례를 조금 얘기만 해주면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우리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정부의 용기를 주도록 견인도 하고 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는 예.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 과거에 정말 뭐 좀 목숨을 걸었다는 정도로까지 표현할 수 있는 강한 민주화 투쟁을 거쳐 가지고 지금 이제 정권의 주변에서 지금도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조금 더 너무 현실을 생각하지 말고 이상을 과거에 품었던 이상을 다시 떠올리면서 조금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무리하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 네네. 그 원칙들을 좀 한번 되짚어보고 네, 밀고 네. 나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예. 지금 이해찬 대표만 하더라도 예. 70년대 민주화운동했고 그, 80년대까지 예.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예, 예. 새로운 의원, 송영길, 이인영 음. 등등. 요즘 새로운 의원이 제일 좀 똑바른 소리를 많이 합니다. 예. 당 대표도 그렇고 그 수많은 사람들, 예.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지향 이걸 예. 가지고 너무 지금 현실 타협하지 말고 그렇죠. 미국 눈치 예. 보고 재벌 눈치 보고 예.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찍힌다, 다음에 예. 국회의원 못한다 이런 걱정 좀 예, 하지 예, 말고 예. 국회의원 그만하면 어떻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정말 결단 있게 좀 정치를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예. 지금 이제 방위비도 6배 올려달라고 하고 있고 네. 무기를 또 강매를 하고 있고 북쪽에 대해서는 또 제재와 압박을 해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고 남북을 전부 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이럴 때 우리 국민이 먼저 좀 일어나고 우리 정부가 좀 용기를 갖도록 견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난국을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있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 이제 긴급 재난기금을 줘가지고 국민들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개방, 투명, 민주 예. 이 3원칙에 입각한 리더십과 우리 국민들이 촛불항쟁 이후에 이 자발성, 창의력, 이 자발적 협력 이런 것이 예. 전 세계적인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계속 재난지원기금을 계속 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려면 재원이 필요하고 재원을 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혁을 하거나 아니 공기업을 많이 만들어서 재정을 중단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대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외자 재벌이 사보타지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이 보편적 복지를 확대를 하면은 이제 한국형 뉴딜이라 그래서 재정을 72조 원을 때려박아가지고 55만 개 일자리 창출한다 그러는데 예. 이게 긴가민가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경제 문제도 간단치 않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오늘 아침 신문에서 얼핏 본 이야기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인데 뭐 정확한 물론 코어트는 하기가 지금 기억이 안 되지만은 네.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사태가 모든 국민에게 차등하게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예. 뭔가 하여튼 모든 국민이 공평등하게 네. 여기서 벗어날 때도 같이 벗어나고 네. 아마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차등적으로 아니라 평등하게 같이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걸 읽으면서 좋은 이야기다. 네. 정부가 정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편다면 네. 여러 가지 해야 될 정책적인 조치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특히 자영업자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하고 네. 또 이로 인해서 직접 도움을 받은 업체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이 정도는 별거 아닌 또 대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좀 어폐가 예, 있지만 예, 어쨌든 이 정도는 괜찮은 그 대기업들하고를 같이 볼 게 아니라 예. 그런 사람들로부터 뭔가 지원을 좀 많이 끌어내 가지고 그렇습니다. 세금 형태로든지 예. 끌어내서 좀 퍼뜨려주는 예. 이런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을 먼저 돌보고 네. 특히 자영업자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 고용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고 이 재벌보다는 중소 영세기업 진흥을 확실히 좀 하고 또 정부 이제 공공투자를 좀 많이 해서 일자리 창출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위기를 좀 극복하면서 동시에 남북 철도 연결을 해서 평화 협력을 촉진시키는 것이 경제 위기 탈출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잖아요. 방법이잖아요. 아주 확실하고 근본적인 방법이죠. 그렇게 접근하는 게. 그래서 북쪽에는 지하 자원도 있고 남쪽은 지금 외국의 값비싼 달러를
소진해가면서 광물을 거의 90% 수입합니다. 북쪽에 있는 지하자원을 가져오고 북쪽에 또 이제 기간 산업을 이제 투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북쪽이 이제 나아지면은 우리 물건도 그쪽에 팔고 거기다가 이제 북방 경제까지 개척해서 러시아에 천연가스를 가져온다든지 그리고 유라시아 인구가 40억입니다. 엄청난 시장이거든요. 철도 연결하고 도로 연결하면은 거기에 바로 일자리가 있고 우리 먹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정말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위기, 기후 온난화, 거기다가 이제 4차 산업혁명까지 결합이 되어서 가치관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모든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제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당연히 이 코로나 이 사태가 뭐 대개 이제 1929년입니까 30대 초반에 그 세계 대공황이라든지 또 이런 거하고 비견되는 지금 이제 사태로 보는데 이런 것이 뭔가를 많이 바꿀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가 하나의 비대면이라는 거, 비대면이라는 그런 어떤 시스템. 개념이 이제 뭐 온라인으로 뭐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이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은 코로나가 겁이 나서 그러지만 이것이 하나의 편리와 여러 가지 하나의 가치관의 변화도 가져오고 이래서 그것이 일상화되면서 전체의 우리 생활 방식이 회의도 그렇고 뭐 근무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뭐 식사, 만남 이런 것도 다 바뀌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나 이런 걸 풀어갈 때, 문제를 풀어갈 때 대개 이제 만나서 표정을 보고 서로 이해하고 악수하고 막 어깨 두드리고 뭐 허그하고 한잔하고 이래가지고 풀어가는 문화였다면 지금은 이제 비대면으로 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이미 그 수단은 다 무효화되고 논리로 결국은 다 설명하고 풀어나가는 차분하게 이제 논리를 세워서 이치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가 이제 오면서 가치관에 있어서도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 사적 이윤 추구보다는 공동체주의, 그리고 이제 경제도 공적 시스템 강화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게 만나서 막 한잔 이래가지고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주제들, 그런 쟁점들이 이제는 비대면으로 대화하기 시작하면 그런 쟁점들이 그렇게는 못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야 되고 이치에 맞아야 되고 정당해야 되고 그런 시대로 가고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촛불항쟁을 거친 우리 국민, 그리고 코로나 방역에서 아주 모범을 세운 우리 국민들이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세계의 세판짜기 사상 문화적인 측면, 경제적인 문제, 정치 시스템,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공동체주의, 그리고 민이 주인이 되는 참민주, 경제도 공적 기능이 강화되는 시스템, 뭐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좀 모범을 보이는 이런 이제 한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촛불 시위로 그게 완전히 활짝 꽃을 피웠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젊은 지금 뭐 50대, 60대 다 돼 가고 있지만은 그 젊은 세대의 그 어떤 희생적인 투쟁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우리 구성원들의 생각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바꿔 놓은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보니까 이건 우리가 미국 사회를 지금 봐도 알겠지만 저는 선진국이라는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앞선 우리의 의식들이 있어요. 우리가 앞서 있다는 자의식을 좀 갖고 거기 따라서 행동을 하면 아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
민주국가 이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미국이 후진국이고 한국이 선진국이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고 미국이 비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트럼프 행동을 보십시오. 맞아요. 이사님 하여튼 건강 보존하시고 저희들하고 같이 이제 남북철도 연결되면은 열차를 타고 백두산부터 우선 갔다 옵시다. 정말 기대합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벽산 천지를 가고 더 나아가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저 베를린까지 파리, 런던까지 한번 다녀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정말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